초창기에 논의했던 온풀법은 이거에 대한 건 아니에요. 온풀법하고 카카오 먹통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네. 카카오 먹통 사태는 불나기 금지법이라는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핵심 키워드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전 지정제, 사후 추정. 사전 지정제라는 건 특정 회사를 정해놓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켜보겠어. 사후는 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 너 문제 있어 라고 보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당근마켓, 배민이라든지 토스, 지마켓이라든지 이게 구글, 메타, 애플 한 20, 30개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온풀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목을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의 미래 온풀법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 IT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 특히나 큰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법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진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법이기 때문에 오늘 그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풀법이 아직은 제정이 안 돼서 아직은 조금 수면 아래에 있는데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근데 나중에 진짜 되게 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때는 늦었죠. 그렇죠. 늦었죠. 네, 그때는 이미 통과가 됐거나 그쵸. 그걸로 해서 지형이 변했거나 네. 뭐 문제가 됐을 때 뭐 네. 그럴 때 그렇죠. 일단 이 온풀법이라는 것 자체가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뭐 제정될 수 있다 그랬다가 뭐 이번 국회가 끝나서 폐기됐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먼저 나왔던 거는 언제, 왜 나왔었던 겁니까? 네, 일단 우리가 다들 온풀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뭐 공정화법 대충 이렇게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정치적인 그 명칭은 아니고 막 각 의원마다 뭐 당마다 정부마다 다 조금씩 용어가 다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풀법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는 문재인 정부 때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가 아니고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처음 시작이고 그때 온풀법은 어떤 거냐면 느낌이 니네 잘못했으니까 이거에 내가 XX 너 나쁜 놈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왔잖아. 그러니 이것도 규칙이 있어야 되지. 플랫폼 비즈니스는 옛날에 전통 산업과는 다르니까 플랫폼만의 비즈니스 규칙을 정하자 정도의 논의였어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는. 그래서 그때 온풀법은 대상자가 굉장히 넓었어요. 예를 들어 매출 100억 이상 이면 뭐 거의 대부분의 저 플랫폼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상장사는 거의 다 매출 100억 안 되는 플랫폼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액으로 쳐서 1,000억 이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넓은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굉장히 넓은 대상을 온풀법으로 줬고 그때는 이제 뭐 내용도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 계약서를 써라. 그리고 뭐 불이익을 주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약간 낮은 단계의 규제라고 할까요? 근데 계약서 쓰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플랫폼 당근에서 거래하는데 계약서 쓰고 거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긴 해서 그때도 이제 업계는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규제 자체가 엄격한 규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낮은 단계로 이렇게 살짝 했는데 요게 이제 또 반대가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요거를 이제 뭐 기준을 매출 100억을 1,000억으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다가 그래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통과 안 된 이유는 정부 내에서 이견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과기정통부 이런 데는 이런 스타트업과 플랫폼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게 목적인 그런 그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랫폼 발목 잡는 법이야. 이거 안 돼. 이렇게 약간 반대를 좀 했고 또 방통위는 이런 데서도 야, 나만의 규제가 할 거야. 이거 공정위에서 이런 거 하면 야 이거 우리 소관이야. 뭐 이런 야 너 그 부가통신 사업자 우리 소관이야. 왜 니네가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막 논의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흐지부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로 넘어왔는데 현 정부에서는 또 공정위가 처음에는 별 논의가 안 되다가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 이후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야 이거 플랫폼에 문제가 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만들자라고 해서 공정위가 이제 규제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고 공정위도
뭐 설명하자면 너무 지난한 과정이긴 한데 네네. 법을 만들었다 취소했다가 만들었다 취소했다 이거 좀 반복하면서 네.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정위의 법안을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이 대표로 국회에 상정한 상태고 네. 민주당도 지금 이번에 배민 네. 사태 이후에 상정한 상태고 이제 서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안 그 검색하는데 보니까 그 관련법 엄청 너무 많아요. 많더라고요. 딱 보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통과하려면 그게 뭐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거나 합쳐지거나 이렇게 논의를 시키죠. 통해서 네,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신 것 중에 이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보면은 이게 국회 온풀법이 뭐 올라왔다, 이제 통과된다 이랬다가 이 지난 국회에서 결국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 회기에 지금 막 다시 생겨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일단 정치적인 네.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네. 제가 뭐 정치 성향을 반영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일단 좀 염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좀 대관 쪽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민주당 쪽은 뭐가 좋고 뭐가 싫으냐, 스타트업 시네, 뭐 이런 IT 벤처 시네,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좋은 점으로는 이걸 많이 준다. 이제 뭐 R&D라든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스타트업 펀딩이 적극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럼 뭐가 나쁘냐라고 하면 규제를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스타트업 씬의 분들이 민주당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그렇죠. 판단을 할 때 좋냐 싫으냐 네, 물어보면 좋은 점은 그래도 뭐 많이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그렇죠. 스타트업이 해주고 있는데 대신에 규제를 하려고 한다. 그렇죠. 네. 그럼 국힘 쪽은 뭐가 좋고 싫으냐? 네. 일단 이걸 너무 박하게 준다. 이런 걸 아예 막 상담하고 그런다. 대신에 좋은 점은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무관심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런 장단점을 이제 공통적으로 많은 대관 하신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온풀법이 이거와 굉장히 좀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 정부 때 사실은 이걸 많이 해줬어요. 근데 대신에 규제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풀법이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개념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도입이 되려고 했는데 이게 정권 교체가 딱 돼버린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딱 세워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이렇게 국정 과제를 내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플랫폼 분야에서는 자율로 한다 우리는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정이라든지 뭐 정부 부처가 온풀법이 이렇게 입법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고 실제 참여도 많이 했는데 딱 그게 나타나고 나서 정부권이 바뀌고 나서 그렇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정부 부처가 뭐 자율규제 합의했다라는 그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이게 이제 쏙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 이게 힘을 다시 얻게 됐죠. 온풀법이 일단 1차적으로는 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뭐 카카오 먹통 사태, 뭐 팀F 사태, 뭐 쿠팡 사태, 뭐 이런 최근에는 배민의 상생 논란까지 이런 게 계속 터졌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힘을 얻게 된 거죠. 온풀법에 대한 이제 논의가.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데 행정부가 입장 선회를 했어요. 행정부가 예전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박하지만 그래도 그렇다 규제를 하지 않는데 이건 박한 거는 여전한데 갑자기 규제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플랫폼에 대해 부정적인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플랫폼 보니까 이게 경쟁자들 다 없애고 독점시킨 다음에 가격 올려서 정말 서민들 괴롭힌다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게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부처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들도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뭘 하려고 하면서 약간 이제 급물살을 탄 그런 게 배경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현 정부는 우리 플랫폼은 안 건드려 자율적으로 잘 해라고 하고 있었는데 자꾸 사고가 터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는데 좀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원래부터 민주당은 규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이쪽 정부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원풀법이 이렇게 확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지금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특히 팀F 사태 때 원풀법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 얘기가 원풀법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팀F 사태에 뭐 어떤 거를 방지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팀F의 이슈의 핵심은 저희가 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산을 계속 미룸으로써 대규모 매입 채무를 조성하고 결국은 이게 펑 터지면
그 여기 셀러들이 정산받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험이나 뭐 아니면 뭐 리스크 제어 장치가 없다라는 게 그 핵심인데, 사실 기존에 예전에 그 초창기에 논의됐던 온풀법은 사실 이거에 대한 건 아니에요. 온풀법은 원래 약간 공정위 이슈와 좀 관련이 있거든요. 뭐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사실 관련이 있어서 사실 그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닌 그 이거와는 관련이 없는데, 근데 팀F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실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법안이 좀 온풀법하고 결합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판매 대금에 대한 지급을 빨리 하고, 그리고 지금 웬만하면 그 셀러들하고 오픈마켓 사이에 그 뭐랄까 계약서가 잘 안 맺어졌는데, 근데 이런 걸 뭐 의무화한다든지, 그리고 뭐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뭔가 제한을 둔다든지, 뭐 예를 들면 셀러들을 억압하거나 뭐 아니면 뭐 오픈마켓의 자사 우대를 최대한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 금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 건데 사업 간 분쟁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권고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권고를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온풀법에 또 반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좀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도 많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인데 이걸 업계 전반으로 왜 규제를 만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카카오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쿠팡 사태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거긴 한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데 이걸 굳이 왜 또 만드냐, 뭐 이런 반론도 있기도 합니다. 현행법이라는 거는 이걸 모든 걸 담는 건 아니지만, 어떤 법에서는 지금 온풀법이 다루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이 파트는 이 법으로 어차피 커버가 되고, 그렇죠. 요 정도 파트는 다른 뭐 공정법으로 뭐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다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카카오 먹통 사태가 대표적인데, 그때도 온풀법이 이렇게 좀 수면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솔직히가 아니라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온풀법하고 카카오 사태하고 사실 먹통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가 야, 이거 방지하려면은 그래서 온풀법 필요하잖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진 이유는 그 서비스 관리가 잘못된 거거든요. 뭐 서버 관리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서 불이 났고, 그리고 이게 서비스에 문제가 된 건데, 온풀법의 사실 초기 취지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중소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신이 너무 힘들어, 이걸 막아야 되는 거라서 사실 이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어떻게 엮여 들어갔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플랫폼이 하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 독점이 나쁜 거야. 왜냐면 서비스가 여러 개 있었다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니까 문제가 된 거. 그러니까 독과점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좀 얽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약간 좀 퍼퓰리즘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뭔가 정말 진지하고 뭐랄까 되게 깊이 있게 뭔가 법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정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카카오 먹통 사태의 경우 사실 정보통신법으로 저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보강을 한다든지,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게 이용자 손해배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서비스를 이용 못했을 때 이용자들에게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만약 이게 약하다고 싶으면 이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기존 법을 보완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뭐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냐. 그리고 온풀법은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랑 취지 자체가 다른데 이걸 왜 끼워 넣냐.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한계라든지 뭐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불났어. 불나기 금지법이라는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원인이 불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온풀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뒤에 이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법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그 부가통신 사업자들, 이런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규모 있는 회사들은 뭐 재난 설비를 해라, 뭐 이런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사실 그건 온풀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법이죠. 그래서 뭐 쿠팡 사태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쿠팡의 그
자사 PB를 우선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약간 독과점이랑 관련이 확실히 있는 거 아니에요, 온풀법이랑? 있는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네. 이미 공정이라는 주무부처가 있고 실제 공정에서 과징금을 굉장히 세게 때렸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아, 이미 했네. 그러니까 이게 이중 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자. 온풀법의 생긴 취지를 좀 고민해보고 이게 네.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걸 고민해보자. 이런 거에 대한 반론이 있죠. 쿠팡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남용으로 이 과징금을 먹인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듯이 소비자를 속였다. 소비자를 속였다고 그게 과징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의 그 지배적 사업자로서 부당 경쟁 행위라고 못 한 거죠. 공정위가. 네. 그 이유는 일단 시장 획정부터 독점자인지도 불명확해요. 쿠팡이. 왜냐하면 뭐 50% 60%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기 너무 어려우니까 야 니네 속였지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정위나 이런 데서 온풀법은 이런 현재 쿠팡도 너 독점 사업자 맞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쿠팡 거는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독점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니까 엉뚱한 규정 갖다가 여기다가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독점자로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보완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법을. 그러면 공정거래법이 있는데 이거를 보완을 해야지. 왜 온풀법이라는 또 새로운 걸 만드나? 만약 새로운 걸 만든다면 좀 충돌이 안 돼야 되고 그리고 좀 뭐랄까 그 교통 정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게 현재 그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 원래 공정위가 온라인 온풀법은 아니고 이름이 플랫폼 공정 경쟁 추진법인가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공정경쟁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입법을 하려다가 업계도 반대하고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막 반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입법을 취소하고 이제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뭐 전자상거래법 이런 기존 법들을 개정한다라고 이제 했죠.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막 네이버 카카오 많이 불려서 국정감사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그때도 플랫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법안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 대부분 그때는 별도 재정 입법 법 제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약간 플랫폼을 또 처벌할 수 있는 특수한 규정을 만들거나 뭐 그런 쪽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아니면 뭐 전기통신 사업자법이나 이런 데서 조금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기존 법을 좀 이렇게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그럼 온풀법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온풀법에 또 지금 관련돼서 최신 소식으로 온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때문에 또 온풀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관련해서 지금 이 수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라는 그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이게 12차례나 회의를 해갖고 결국은 상생안을 마련을 했거든요.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서 왜냐면 이게 상생협의체를 잘 돌아가면은 또 굳이 온풀법은 배달의 민족 관련해서는 없어도 되겠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또 삐걱삐걱 되면은 거봐 이러니까 온풀법 필요하잖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생협의체가 어떻게 지금 돌아갔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상생협의체가 뭐 누가 만들어서 누가 협의를 한 거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일단 이 상생협의체라는 건 배달 그 업종 관련해서 이제 서로 자율 규제를 해보자. 왜 일단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배민이 6.8% 수수료를 9.8%로 올렸다고 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쿠팡 이츠랑 수수료를 똑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3%를 올려서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배달 업계도 난리가 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도 야 배민 이렇게 하면 좀 그래라고 했더니 이제 야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상생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드는 게 이제 배달 업체들이 일단 나왔고요. 배민 그다음에 쿠팡 이츠 요기요 땡겨요 뭐 이런 그 땡겨요까지 나왔어요. 배달 업체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점 업체 단체들 음식점 단체들이죠. 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이 협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업계와 이제 음식점 업계가 논의를 한 거죠.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그다음에 그 플랫폼에 입점돼 있는 업체들의 네. 이제 대표 들끼리 모여서 협회들이 모여서 이제 공정위가 마련한 자리에서 이제 서로 얘기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갑론을박을 10여 차례 해서 이제 상생안이 최종 도출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서로 박수 치면서 잘 됐습니다. 서로 만족한 결과가 아니고 이쪽에 참여 업체들 플랫폼 말고 나머지 그 음식점 업체들 중에도 반은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했고 반은 절대 안 돼. 난 죽어도 반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최종 협상에서 나 나갈래 하고 나와버린 사태가 벌어졌죠. 나가고 나서 그냥 남은 사람들끼리 합의를 그렇죠.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결론은 음식점주 모든 세상에는 이해관계가 같은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똑같은 배민의 쿠팡이츠에 입점한 음식점이지만 각자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협의에 반발하는 곳은 프랜차이즈 업계라고 해야 되죠. 예를 들어 뭐 브랜드 치킨집이나 뭐 이런 데들은 되게 불만이 많고요. 더 작은 업체들, 더 작은 업체들은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죠. 왜 그걸 갈린 거예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출이 높아요. 매출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새로운 규정안이 우리 손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표를 보면 여기서 현행이 중요해요. 현행 9.8%, 배달비 1,900원에서 2,900원이죠. 근데 현행이에요. 근데 이 현행의 정리도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이 현행으로 보면 상위 35%는 중개 수수료가 7.8%고 배달비가 2,400원에 3,400원 올랐죠. 현행하고 비교하면 수수료가 2%가 낮아졌으니까 뭐 좋은 점이죠. 근데 배달비가 500원 최대 500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득이냐 잘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2만 원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치킨 한 마리 2만 원 하니까 요즘 2만 원을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면 그러면 2%가 이제 수수료가 줄어들었어. 400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배달비는 500원이 늘었죠. 이게 오히려 늘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좀 억울하시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브랜드사들은 그렇고, 근데 밑에를 보면 그 나머지 제가 계산한 그 엑셀표가 있는데 혹시 보여주나요? 요 다음 시각물로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밑에 그 시각물 중에 배민 현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가 그 35% 이하에서는 2% 낮아지고 배달비가 500원 비싸졌어요. 근데 이제 상위에서 이제 35%에서 50%니까 이제 뭐 중간 이상 매출을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는 3% 낮아지고 배달비가 200원 비싸졌어요. 그러면 2만 원을 팔면 수수료가 3%니까 600원이죠. 근데 배달비는 200원 비싸졌으니까 400원은 지금보다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졌죠. 그리고 그 밑에는 50에서 80%는 또 하면은 이제 3% 낮아지고 배달비가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득이죠, 이거는. 배달비가 같은데 수수료는 낮아졌으니까. 그 밑에는 배달비가 엄청 낮아졌어요. 7.8% 낮아졌어요. 그리고 배달비는 지금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작은 업체일수록 이득이고 큰 업체일수록 손해예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매출이 아무래도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잘 들어보니까요. 예를 들어 9.8%에서 지금 낮춰달라고 해서 지금 상생안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 2만 원 기준은 지금 더 오히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단점인 거죠. 이게 뭐 연봉 동결도 아니고 마이너스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항의를 하러 갔더니 더 깎아버렸어. 왜 이제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라면 그렇죠. 35% 상위 35%에 있는 그 업체들은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앞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9.8% 현재 말고 바로 직전에 6.8%였거든요. 그렇죠. 6.8% 기준으로 치면 그 다음 그 배민 구수수료 기준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원래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점주분들께서는 지금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보면 이제 과거 기준, 구수수료로 기준으로 보면 1%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좀 규모 있는 그쪽 35% 이내에서는 수수료가 1% 오르고 배달비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수료만 오른 거야 여기서.
그 나머지 그 밑에도 쭉 이득이죠 사실. 네. 계속 다 이득이에요. 뭐 배달료가 낮아져, 그러니까 35%나 80%까지는 배달비가 싸졌고, 그 다음에 아주 밑에는 이제 수수료도 싸지고 배달비도 싸지고, 그러니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이 상생안에 프랜차이즈 협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최저는 이제 수수료가 1%로 오르고 배달비가 비슷하다. 그러면 지금 좀 저에게 헷갈리네요. 네. 예. 상위 0%에서 35%가 네. 최상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규모 있는. 네. 이게 배민이 9.8%로 올리면서 배달비를 그때 좀 낮췄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헷갈리네요. 그래서 낮췄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핵심이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율을 올리면서 배달비를 조금 낮추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군요. 예, 전 둘 다 오른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헷갈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현 수수료율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불만이고 0에서 35%는 그다음에 이 배달 그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 상위 업체일수록 매출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밑에서 깎아준 거보다 이 상위 업체가 그렇겠죠. 에서 더 받아가는 게 그러니까 네. 거의 매출은 거의 유지시킬 수도 있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 정도의 꼼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손해 볼 리가 없잖아요. 대신 이제 영세한 회사들의 음식점에게 더 혜택을 준다라는 명분을 얻은 거죠. 그렇군요. 짬시킨 거네요. 네. 밑돌개서 뭐 윗돌개고 뭐 지금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까 그 계속 민주당은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다 예전부터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특히나 지금 이번에 이 상생안이 나온 다음에 온풀법에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온풀법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이 또한 뭐 좀 정치적인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걸 그런 의도는 없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사실 그분은 뭐 예전부터 뭐 배달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서비스도 직접 만든 걸 하기도 했고 해서 이런 거에 굉장히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에서 뭐 압도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이게 정말 독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서민 경제를 너무나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 뭐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져서 합의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율 규제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뭐 강제적으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온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걸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강력한 게 만들어져야 되냐? 뭐 이런 게 좀 화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김남근 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풀법 법안에는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중 하나인데 좀 대통령이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쉽게 말해서 이제 상한이 있어야 된다. 어느 수준 이상으로 중개수수료율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중개수수료는 그 차별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좀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뭐 상황에 따라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한 어느 정도가 좀 좋냐 뭐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건 5%. 지금의 절반으로. 그러면 구 수수료보다도 더 낮아야 되네요. 그렇죠. 5%를 넘어서면 안 되고 이게 상한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서 매번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좀 이런 법안이 있는 거는 사실 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수수료를 딱 법으로 정한 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취지라든지 뭐 그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5%.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김남금 의원의 법안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정말 많이 법안들이 지금 제출돼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제일 잘 나가는 법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법안이 지금 제일 채택될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이 법안을 중심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 법안이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뭐 누구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고 그냥 그
핵심 키워드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의 그 온풀법을 계승한 법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현재 민주당도 그런 법이 이제 아까 말한 김남근 의원 법도 그 큰 틀에서 그 계승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예를 들어 뭐 이제 1,000억 원 이상 정도 그 매출 1,000억 원 그때 온풀법도 문재인 정부에서 1,000억 원이었거든요. 네. 매출 1,000억 원 이상이 대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거기 뭐 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런 조항들 만들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 뭐 TMF 사태 이후로 정상금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 네. 또 뭐 수수료 말한 대로 몇 프로 이상 수수료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령으로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또 뭐 하면 무슨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금지 행위 명시 이런 법들이 담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민주당이 현재 김남근 의원을 비롯하여 대다수가 추진하고 있는 법이 이 법이고요. 네. 또 하나의 법 갈래로는 사전 지정제를 넣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지정제라는 건 뭐냐면 약간 유럽의 DMA라고 있잖아요. 네. 디지털 시장법. 그걸 차용해서 한국에 갖고 온 법입니다. 특정 회사를 정해놓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켜보겠어. 유럽의 그 DMA가 구글, 애플, 메타 몇몇 이렇게 회사 정해놓고 니네들은 계속 내가 지켜보면서 이거 되나 안 되나 계속 볼 거야 라고 정해놓은 법이 있거든요. 그게 DMA인데 그거를 여기에 가져온 계열이 있습니다. 이게 공정위가 처음에 공정경제법이라고 만들었던 것도 이 사전 지정제를 들고 온 그러니까 미리 아까 말했듯이 이게 독점인지 아닌지 이게 막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플랫폼은. 네. 그러니까 미리 업체를 정해놓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겠어 이렇게. 그런 법으로 가는 계열의 이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약간 박주민 의원 안들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근데 아마 민주당은 사전 지정제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당론으로. 근데 그거를 하도 법이 많아가지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이게 약간 정치라는 게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게 온풀법을 합시다라고 해놓고 온풀법에 뭘 하겠다는지는 불명확해요. 이렇게 많은 온풀법 중에 뭘 하겠다는 건지는. 저도 그래서 기사를 열심히 찾아봐도 그래서 온풀법이 뭐지? 이게 되게 여기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사전 지정제를 넣을지 말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는 보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그런 계열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당 쪽에서 추진하는 계열로는 이제 새로운 법 제정 대신 이제 기존의 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아까 사전 지정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사후 추정이라는 이제 새로운 걸 넣자.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얘는 독점일 거야라고 추정해서 규제를 하자. 사후예요? 그러니까 사전은 미리 너 보겠어이잖아요. 근데 사후는 제 문제가 있어요라고 보면 그래? 너 문제 있어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으면 이 모든 거를 이제 시장 뭐 획정부터 해서 그 모든 과정을 몇 년 동안 본 다음에 규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너는 독점했을 가능성이 있어. 일단 규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아까 쿠팡 같은 상황은 규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이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사전 지정도 마찬가지고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이미 금지되어 있는 행위예요. 불법인 건 맞는데 얘가 그 해당되는 사업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시장을 획정하기가 어려워. 이게 막 검색 사업자 그러면 지마켓은 검색 사업자인지 아닌지 애매하잖아요. 상품 검색 거기서도 하는데 그럼 얘는 검색 사업자에 들어가 안 들어가? 뭐 이런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애매한 걸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뭐 사전 지정이든 사후 추정이든 그냥 빨리빨리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목표예요. 결국은 빨리 하자. 왜냐면 플랫폼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게 세 갈래,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정부 계승 법안, 그다음 DMA 차용 법안, 그다음에 현 정부 추진 법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후 추정을 하게 되면 그냥 내가 생각해서 여기는 너 독점 맞아라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규제가 있죠. 규정이 있죠. 뭐 1,000만 명 이상, 뭐 이런 뭐 이용자 1,000만 명 이상 뭐 이런 정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온풀법을 만들어서
뭔가 이 독점적인 플랫폼이 잘못하는 거를 막겠다라는 게 이 온풀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막아야 되는 행동들을 보면은 쭉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뭐 예전에 뭐 이제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데 보면은 뭐 상생 안 한다. 그 뭐 저기 소상공인이랑 상생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혼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도 아마 막아야 될 거고 플랫폼 큰 플랫폼들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저번에 불났던 이제 먹통 사태도 지금 막아야 되는 거고 쿠팡의 뭐 검색 서비스 뭐 자사 PB 상품 좀 더 밀어주고 이런 것도 막아야 되고 TMF 정산 주기 늦은 것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달 수수료도 막아야 되거든요. 이게 올리는 것도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슈퍼 법안 요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실제로 그게 다 뭉쳐져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7개 법안이 발의가 된 네네. 상황이고 여기에는 대부분 다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모두 이렇게 여기에 참여를 했고 네. 법안 내용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네. 이런 걸 이제 다 패키지화 시키고 있죠 지금. 주로 이제 겹치는 게 일단 가장 많이 있는 게 일단 계약서 써라. 만약에 이제 네. 플랫폼하고 소상공인이나 셀러들이 거래하면 계약서 써라. 그러면 이제 부정 경쟁,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큰 회사의 이제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그걸로 커버한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와 또 연장선상에서 불공정 거래 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면 뭐 거래를 안 한다든지 뭐 아니면 부당하게 뭐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판매 대급 이제 지급 기한을 의무화해라. 이거는 이제 TMF 사태를 막기 위한. 그래서 이제 좀 넣어진.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잘못을 하면 여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라. 이건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를 대비하기 거고. 그다음에 사업자 간 분쟁이 있으면 뭐 해결하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앞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으면 공정위가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 쿠팡.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전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들 다 그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으로 지금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뭐랄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확실히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7개 나눠진 것 중에서 이제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것만 얘기한 거라서 확실히 좀 통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기존 법안과의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건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시나 좀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뭐 수술을 하겠지만 DMA는 좀 이런 게 좀 확실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건 하지 말아라든지. 근데 이게 불공정 거래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는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락인 전략이 이렇게 대표적인데 사실 플랫폼이 크면 막 이것저것 이렇게 붙이는 건 모두가 다 해요. 근데 이거를 좀 어디까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 거래라는 게 공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온플에서 뭐 이런 걸 좀 명시했다면 뭐랄까 좀 다른 걸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정위가 확실히 이제 못 다루는 게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락인인데 서비스에 막 이것저것 붙이는 거죠. 이것저것 붙이거나 아니면 자사 서비스를 우대 노출을 해주거나 이게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없어요. 논의가 없고 그 뭐랄까 그 정리가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네이버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말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되게 눈치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다가 왠지 좀 여론이 안 좋다라고 하면 싹 빼고 뭐 서비스 접고 그러다가 우리 욕 안 하니 그럼 또 슬그머니 넣고 막 이런 걸 반복했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DMA 조금 이따 수술할 거기서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건으로만 봐도 우리 TMF 사태 때 정산 주기를 확 줄여놓는 거를 예를 들어 뭐 법적으로 막거나 하면은 이게 다른 업종이나 이런 데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커머스 중에서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단건만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해버렸다가는 뭐 역차별 이슈라든지 뭔가 다른 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뭔가 부작용이 나올 그 문제는 없나요? 그런 걸 항상 우려하죠. 그게 뭐 지금까지 온풀법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됐지만 사실 막상 법 통과는 아직 안 된 이유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뭐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타다금지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택시기사님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타다금지법을 만들었죠. 네. 근데 택시기사님 생계가 더 좋아지고 세상은 더 좋아졌나요? 서비스가 더 좋아졌나요? 택시가 안 잡혀요. 더 나빠졌어요. 오히려 그 타다를 좋아했던 그 이용자들만 네. 좋아하던 서비스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죠. 네. 택시비는 올랐고 네. 택시는 안 잡히고 네. 더 나빠졌단 네. 말이죠. 이게 좋은 의도로 만들었겠죠. 법안을. 좋은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좀 그렇게 우월적인 상황은 아니까 네. 그분들을 지원하자. 네. 그분들의 비즈니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만드는 법이지만 현실에서 그게 잘못해서 민주당이 그때 법 통과시킨 거 죄송합니다. 사과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나는 이런 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특히 사전 지정 이런 것들은 예. 전 세계에서 자국 기업의 발목을 먼저 잡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 DMA를 만들었잖아요. 유럽 기업 하나도 없어요. 해당 기업 중에 다 미국 기업 아니면 중국 기업이라고요. 일본도 뭐 스마트폰 운영 체제 뭐 법 뭐 이런 거 만드는데 네. 다 애플, 구글 잡으려고 하는 거지 자국 기업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는 자국 기업을 잡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상당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네이버의 경우 그 예전에 그 국감에서 되게 이해진 그 창업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 읍수한 적이 있죠. 읍수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다 기억하신 분들이 네. 있는데 그때 정말 떨려서 막 마이크도 덜덜덜 하는데 그런 와중에 정말 우리에게 그 규제를 하려면 정말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똑같이 규제할 그리고 여건이 되고 우리를 규제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유의미한 지적이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온풀법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정말 현실성, 실효성을 좀 검토해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이걸 그대로 구글이라든지 만약에 페이스북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들이 만약에 불공정 행위했으면 과징금을 뭐 때릴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거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뭐 수수료를 올리면 이제 수수료를 올리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접근해야 되고 만약에 이들이 그럼 우리는 한국 서비스 빠질게 라고 했을 때 그에 대응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만 자신이 있으면 그때 좀 뭐 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해외 기업이 만약에 그런 걸 따르지 않거나 우회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런 역량이 있는지도 좀 따져봐야죠. 네. 대표적인 게 옛날에 유튜브가 처음에 초창기에 떴을 때 그때 인터넷 실명제라는 규제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네네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에서 이제 다 실명을 인증을 받아야 돼요. 실명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실명이 받기 귀찮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명 인증 안 하는 데 가서 댓글 쓰고 놀았단 말이죠. 근데 유튜브만 실명 인증을 안 해도 됐어요. 논았네요. 그때 유튜브가 어떻게 했냐면 너도 실명 인증해라고 하니까 네. 그래 그럼 나 한국 서비스 차단 해놓고 설정만 미국으로 바꾸면 댓글 쓸 수 있어요. 아. 그 국가 설정만 네, 바꾸면 돼요. 네. 뭐 클릭 2번만 하면 되거든. 네. 그거 그냥 댓글 쓰고 노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서비스 아니야? 이거 한국 서비스 접었어. 댓글 못 쓰게 했어. 우리 아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국경이 없는 세상에서 네. 우리나라 국경을 에서 이렇게 열심히 규제를 해봐야 이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글로벌 기업한테는. 우리 단순히 생각해봐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플랫폼이라고 부를 만한 서비스들이 국내 기업 거보다는 해외 기업이 더 많은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유튜브도 말씀하셨고 요새 뭐 구글이니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당연히 그렇고 그러면 이게 과연 플랫폼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되는 건지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되는 건지 그렇게 걱정은 되네요. 이게 규제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처럼 들릴까봐 조금 우려는 되는데 네. 규제를 만들면 좋겠죠. 좋은 규제를 네. 효과적인 규제를 네. 현명하게. 근데 지금은 TMF 사태 그 정산 주기 빨리 해. 네. 뭐 불났어? 너 불 못 나는 법 만들고 이렇게 즉각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뭐 쿠팡이 뭐 문제야? 그러면은 뭐 자사우대 금지 뭐 네. 이런 거 그냥 뭐 이슈가 터지면 법안에 반영, 이슈가 터지면 법안에 반영. 이러다가 타다금지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그 EU의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 방지법 DMA 그 법은 좀 좋은 법이에요? 어때요?
좋은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풀법 뉴스나 아니면 운풀법 내용 보면 이게 너무 애매하거나 뭔가 기존 법안과 겹치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확실히 DMA 그 디지털 시장 방지법은 그런 건 없어요. 딱 확실해요. 일단은 딱 기준이 명확합니다. 뭐 월 활성 사용자가 4,500만 명 이상, 그리고 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 그리고 매출 10조 원 이상 아주 깔끔하게 딱 이렇게 지정을 했고, 여기에 이제 속하는 기업이 6개인데 그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이렇게 딱 6개 기업을 딱 정하고 너희들이 저기야 라는 걸 했기 때문에 미국 5개, 중국 하나. 그렇죠. 되게 심플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딱 정확해요. 예를 들면 사이드 로딩 허용해. 사이드 로딩이라는 게 그 앱스토어 말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거를 그걸 허용해. 지금까지 다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못하게 방해하고 그랬거든요. 특히 애플이 그것 때문에 많이 그렇죠. 그리고 인앱 결제 강제하지 마.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자석 서비스 우대하지 마. 이게 되게 애매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락인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니들은 6개 기업은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걸 명확하게 했고,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 이거는 서비스가 다른데 그 이제 교류가 되는 걸 차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아이메시지가 대표적인데 다른 메시지 플랫폼하고 이렇게 연동이 교류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니들 다 허용해 줘야 돼. 뭐 이렇게 그걸 확실히 이렇게 액션을 딱 그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고민했던 지점이 그 디바이스 회사들도 포함할까 말까였는데 얘네들은 그냥 포함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과징금도 굉장히 딱 정해줬어요. 전 세계 매출에서 그 최대 10%까지 이렇게 우리가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연매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반복해서 위반을 하면 그 연매출의 20%까지 우리가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싫지만 어쨌든 명료하잖아요. 딱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6개 기업 말고 나머지는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그 심플하고 이게 좋든 싫든 시장의 혼란은 적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좋은 법이냐 안 좋은 법이냐를 따지는 건 사실 어렵지만, 유럽 사람들이 유럽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뭐 우리 기업도 아닌데 뭐 마음대로 조지자 이렇게 한 기분은 들어요. 예를 들어 상호 운영성 확보해. 그럼 메신저끼리 상호 운영성 확보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저 보내도 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야지.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약간은 정말 이렇게 돼야 돼? 좀 과도해 보이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물론 카카오톡은 이제 카카오는 대상이 아니니까 거기서 메신저에서는 페이스북밖에 없거든요. 그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면 왓츠앱 그것도 페이스북이군요. 다른 데서도 원하는 데서 받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DMA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DMA를 봤을 때는, 유럽 DMA를 봤을 때는 우리 문제 있었던 것들, 뭐 카카오라던가 아까 뭐 쿠팡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만약에 좀 매출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다운시켜서 들어올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럼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대충 좀 다 방지가 됩니까? 아니면은 적용되는 거는 쿠팡 하나밖에 없고요. 뭐 카카오 먹통 사태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적용되지 않고, 티맵프 뭐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고, 쿠팡의 자사 서비스 우대는 적용되죠. 그거는 적용되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근데 또 이게 또 UI UX적으로 복잡한 게 자사 서비스 우대라는 게 굉장히 정말 뻔히 보이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경쟁 서비스가 오는 걸 막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정말 레이아웃 상에서 좀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다, 이런 거는 자사 서비스라고 우대라고 봐야 되나, 뭐 이런 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이 자사 서비스 우대가 이 플랫폼 경제에서는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쿠팡이 우리 풀피먼트 센터 입주한 애들은 내가 새벽 배송해줄게. 소비자한테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소비자한테 좋은 일이지만, 야 너 공정해야지, 다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서비스를 우대해줬지만 이게 불공정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네이버가 옛날에 엔페이 결제를 지원했단 말이죠. 그럼 네이버 들어오는 회사들한테, 그리고 엔페이를 막 확보했죠. 그 엔페이가 소비자는 굉장히 편리했어요. 근데 공정위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가 검색을 이용해서 페이 서비스를 끼워서 파는 거거든요.
소비자는 편리했지만 네. 이거는 잘못된 일인가 잘된 일인가에서 애매하거든요. 네. 되게 어렵네요. 뭐 여담으로 그 아까 제가 DMA법에서 이게 6개 기업을 딱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나라도 그런 게 가능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낸 그 발의안을 보면 여기도 어느 정도 규제 대상을 딱 찍고 있거든요. 미니멈하게 해서 시가총액 30조 원 이상 그리고 직전 3개 연도 그 매출액이 3조 원 이상 그리고 직전 3개 연도 월 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 뭐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속하는 사업자가 어디냐라고 하면 꽤 있어요. 일단 네이버, 카카오, 쿠팡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당근마켓이라든지 배민이라든지 토스라든지 뭐 지마켓이라든지 여기도 들어가고 이거 뭐 그 우리가 항상 그 개발자 가야 되는 회사로 꼽는 네카나 구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통신사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뭐 AI 서비스를 연동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는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금융사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칫 그 왜냐면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게 구글, 메타, 애플 뭐 외국계 서비스도 적용한다고 하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서 한 20, 30개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게 국경을 짚고선 하는 규제거든요. 이건 30조. 예를 들어 30조. 그럼 우리나라에 30조는 엄청 큰 회사들 뭐 네이버, 카카오 정도 들어가겠죠. 글로벌로 가면 30조에서 얼마나 많을 거예요? 엄청 많죠. 글로벌 매출로 따지냐? 아니냐? 그럼 글로벌 매출 30조 있는 모든 회사를 다 여기 규제를 할 것인가? 그럼 애매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버는 매출이 30조 되느냐? 구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모르잖아요. 사실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구글 매출의 상당 부분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냈지만 매출은 구글 싱가포르나 구글 아일랜드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한국 법인 매출은 아주 조금이란 말이죠. 그럼 규제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상당히 애매해지죠. 그럼 글로벌 30조라고 치면 그럼 전 세계 너무 많은 기업들 규제 대상이고.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한 3,000원밖에 안 팔고 있는데도 그렇죠. 구글도 그렇게 우리 니네는 3,000원밖에 안 팔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 그 AI 이야기할 때 그 박태웅 의장님이 가끔 저희 출연을 해주시는데 그 녹서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서가 있고 녹서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에 있는 백서들을 좀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녹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뭐가 이제 맞고 틀린지를 서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진짜 괜찮은 법안, 괜찮은 백서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될 것 같은데 얘기 조금만 해보면은 이거 안 되네, 큰일 났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도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저희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서 의견도 나눠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조 하면은 한 20, 30개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의 IT 관련 서비스하고 있는 대기업 다 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엮여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EU의 이제 DMA법을 여쭤봤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되게 핫한 게 이 구글의 크롬 매각을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요구할 것이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독점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로 이제 구글은 크롬을 팔아라 이런 명령을 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빅테크를 주로 어떻게 이렇게 좀 규제를 하고 있나요? 미국은 빅테크 규제를 철회했다고 봐야 돼요. 미국이 이제 바이든 정부 지금 트럼프 정부 전에 바이든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엄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그 린나 칸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그 되게 센 분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막 빅테크 다 조지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나 그러면 자국 기업만 그렇죠. 아작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중국 기업들이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인 거죠. 왜 우리나라 회사만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럼 남의 나라 회사한테 지금 이득 주는 행위가 되니까 이러지도 뭐 저러지 못하겠다가 그 법안 다 버리고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법으로 만드는 거는 지금 움직임을 철회했다고 봐야 되죠.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소송을 해갖고 구글의 경우는 이제 반독점 소송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검색에 관련해서
그때 뭐 보도가 돼서 보셨겠지만 뭐 구글이 애플한테 돈을 줬다. 그 애플 사파리 검색창 기본 검색으로 내 거 구글 넣어줘. 돈 얼마 주고 이런 행위 때문에 이제 반독점 그게 이제 반독점 행위라고 결정이 나서 이제 구글이 졌어요. 근데 그때 판사가 너 구글 반독점 행위 인정. 근데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좀 두고 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판사가 그러면은 행정부 법무부야 너는 구글이 어떤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어. 의견을 내봐라고 하니까 법무부가 그럼 크롬을 매각해야지. 라고 법무부가 이제 재판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받아들이면 이건 정말 꽤 큰 사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 이게 뭐 한 20년 만에 벌어지는 큰 사건이죠. 미국도 지금 포기를 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떨까요? 우리 이게 지금 온풀법으로 규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그냥 정확히 만들기 힘들면은 그냥 이거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뭐 논의는 해볼만 한 거죠. 어쨌든 뭐 부의 불균형을 막는다, 뭐 상생 이슈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사회적으로 논의는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뭐 망설여는 포인트가 이게 논리가 그런 거죠. 어쨌든 근데 독과점 기업을 잡자라고 하는데 독과점이 정말 독과점인가? 뭐 이런 이제 원초적인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구글 기업은 정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독과점 기업이 맞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 시장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뭐 쿠팡, 네이버, 카카오는 진짜 독점 기업이 맞냐?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내수만 한다라고 봤을 때는 독점 기업이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좀 내수를 안 하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뭐 네이버의 경우 어느 정도 성과도 냈으니까. 근데 그럼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독점 기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그 원초적인 그 접근을 하자면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게 있고, 그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사실 정부가 특히 우리나라처럼 극히 관료제가 된 사회에서는 기업을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법으로라도 이렇게 기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 늘린다든지, 좀 내수 기업이나 해외 기업에 대한 좀 차등을 둔다든지, 아니면 뭐 언론이라든지 사회적 여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뭐 법안으로 가는 게 꼭 그 만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뭐 모든 건 순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딱 현실만 봤을 때 네이버의 경우 2010년대 가장 강력하고 그 정말 독주 체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워풀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모바일 시대에 모든 거 그러니까 못했다기보다는 모든 걸 다 대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과 카카오의 약진을 허용해야 됐고, 특히 쿠팡, 카카오에 다 시가총액이 밀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자연스럽게 기술 트렌드가 바뀌니까 독점이 좀 무너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커머스 쪽으로는 지마켓이 2010년대에 되게 압도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인수했을 때 뭐 공정위부터 심사까지 받고 그랬었는데, 근데 쿠팡 나오니까 그냥 훅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 기업을 때리거나 그렇게 경쟁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많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저도 배민 상생안 같은 경우도 보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상위가 오히려 올라가 버리면 그 플랫폼으로서는 그대로 매출은 그대로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풍선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수수료를 아까 5%로 상한으로 둔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배민 수수료 0%로도 돈 잘 벌었었잖아요. 광고 모델로 해서. 다 빠져나갈 구멍은 있을 거고 과연 이게 법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기업들이 법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입법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고 민첩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온풀법이 계속적으로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남은 스텝은 뭐고, 뭐 우리는 뭘 지켜보면 되나, 우리의 관전 포인트,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전 포인트는 법이 어떻게 되나를 봐야죠. 근데 지금은 법안들이 다 나왔어요. 이제 뭐
공정위가 그렇게 플랫폼법 하겠다고 해놓고 법안을 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이상하게 공정위는 법안은 안 내고 말만 해요. 그래가지고 뭘 하자는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드디어 법안이 나왔어요. 그 공정위가 뒤에서 샤바샤바해서 그 여당 국회의원이 낸 법안이 그러니까 여당 측 법안이 나왔고 강민국 의원인가요? 그분이 이제 낸 법안이 사실상 공정위 법안이고 이제 민주당은 너무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부터 뭐 저 조국혁신당 이쪽에 야당 계열의 또 너무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대체로 큰 틀에서 보면은 아까 그 말했던 그 누구였죠? 박주민 의원 같은 이런 사전 지정제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온풀법을 계승한 그 44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낸 법안이 있어요. 사실상 이게 민주당 당론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거기에 사전 지정제를 넣느냐 맞느냐는 이제 봐야겠죠. 그런 법으로 이제 둘이서 이제 충돌할 겁니다. 충돌을 할 텐데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강력한 규제를 더 하자는 입장일 거고 이제 여당은 좀 덜 규제하는 사후 추정 뭐 이런 거를 이제 하자고 하는 것서 둘이 논의를 해서 누군가의 의견은 강행 추진될지는 사실 여당은 강행 추진할 힘이 없고 국회 그 의원상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강하게 이거를 이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대로 간다면 거부권을 쓸 수도 있고 대통령이 아니면 또 뭐 또 서로 합의 아래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섞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아직은 이제 국회 논의의 이제 시기가 왔다. 이번 정기국회부터 논의가 시작되겠죠. 방금 전에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한다면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야당 내에서도 뭐 하나를 정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그 중에 하나를 밀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밀고 나면 또 제정이 되고, 제정이 됐는데 이제 대통령이 노 하면은 이제 다시 또 돌아가야 되고. 민주당이 자신의 안을 고집해서 강행으로 시킬 것이냐, 아니면 뭐 좀 여당의 안을 더하고 섞어서 이제 새로운 안을 만들 것이냐는 좀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조항들이 넣어지는지 빼지는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강력하게 명확하거든요. 여기에 사후 추정, 여기에 사전 지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게 맞을지는 봐야겠죠. 업계에서는 정권 바뀌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야당이 잡으면 민주당이 잡으면 어떤 형태로든 온풀법이 나올 거다. 입법될 거다. 근데 다만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뭔가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타다금지법과 비슷하게 그런 수준으로 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강도나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처음에 이제 온풀법이 뭔가라고 이제 질문해 주신 분도 계시고 했는데, 온풀법이 뭐였는지는 이제 저도 좀 배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스텝이 남았는지까지도 마지막에 여쭤봤습니다. 그때 트위치 때문에 한번 난리 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트위치 철수한다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일반 우리 이용자의 뭔가 시각, 그다음에 목소리도 담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 또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견도 담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내기 전에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죠. 간단하게 13,900원으로 올라가는 우리 아웃스탠딩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뭐 그 13,900원이 모든 사람에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신규 결제자에 대해서 올라가니까 지금 빨리 결제하시면 계속 11,900원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올리시죠? 1월 2일부터. 1월 2일부터 올라갈 예정입니다. 새해 맞이하자마자 바로 결제하는 것까지는 괜찮네요. 그렇죠. 1월 1일 때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일이 평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근하시고 나서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우리 바이라인 네트워크는 또 행사가 있으시죠. 12월 18일 쿠버네티스 10주년 기념 세미나입니다. 근데 이게 수익 사업이에요? 공익 사업이에요? 공익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공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 10주년 세미나는 쿠버네티스의 뭐를 다루시는 거예요? 쿠버네티스 기술의 변천사와 그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서 각각의 기업들은 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야
좀 더 기업 운영이 효율적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자리겠죠. 그럼 어떤 분들이 요 세미나를 좀 들으시면 좋습니까? 쿠버네티스 같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왜 과거에 우리 뭐 서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서버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컨테이너라고 이게 박스에 담겨 있는 이런 쿠버네티스 아니 컨테이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쿠버네티스는 이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효율적일까를 고민하는 그런 기업의 IT 운영 담당자들, 개발자들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 다양한 이 기업들의 AI 도입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한번 무료 온라인 컨퍼런스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제가 없어요. 이재원 기자 함께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